감금당한 어느 곱디 고운 할머니 이야기. 1987년 겨울 서울 청계천 일대에는 미싱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봉제 공장들 사이로 한 여자가 구두굽을 끌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28배 나이에도 이미 어깨가 구부정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미싱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공장 문을 나서며 영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마친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영자의 고향은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논농사로 연명하던 부모님은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학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영자는 언니의 손을 잡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영자야, 서울 가서 돈 벌어서 꼭 공부해라. 알았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생존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보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영자는 단 한 번도 책을 펼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자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박성호라는 남자였습니다. 성호는 영자보다 3살 많았고 고향도 같은 전라남도였습니다. 퇴근 후 함께 걸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성호의 프로포즈는 소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성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나 고향에 약혼자가 있어. 그날 밤 영자는 한강 둔치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이후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공장 사장은 영자에게 사직을 권했지만 영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미싱을 돌렸고 출산 후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준수하고 호방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에게 젖을 물린 뒤 공장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뛰어와서 다시 젖을 물리고 저녁에는 아이를 업고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공장 안에 다른 여공들이 불쌍하다는 듯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 주말 특근 수당까지 모두 받아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너를 대학까지 보낼 거야. 엄마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 되지 마라.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영자는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영자의 어깨와 허리는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다닐 때 준호도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준호 공부 잘하죠? 학부모 상담 때마다 영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처럼 말끔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정말 효자구나. 하지만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과 희생이 아이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준호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자라고 있는지를.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봉제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영세한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다니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공장 사정이 어려워서.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몇몇 여공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절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공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조건은 나빠졌습니다. 임금은 줄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느라 손끝이 자주 찔렸고 야간 작업이 늘어나면서 몸은 더욱 상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영자는 견뎌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까지,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영자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두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에게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준호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조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함께 살기만을 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평생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의미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봉제 공장의 차가운 바람이 영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영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를. 1995년 봄, 김영자는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 시계보다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자는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준호야. 너 아직 자야지. 엄마가 다 할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서서 상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소년치고는 꽤 능숙했습니다. 영자는 기특한 마음과 함께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준호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이런 건 엄마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셔요. 준호의 목소리에 묘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불만인지 알기 어려운 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아들이 착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빡빡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의 일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젊은 여공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 요즘 실수가 좀 많네요. 반장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반장의 말은 친절했지만 영자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준호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시간이었지만 준호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자. 네, 엄마. 식탁에 앉은 준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엄마도 드세요. 엄마가 더 힘드실 텐데.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새 옷도 맛있는 음식도 모든 관심도 준호에게만 향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요. 어디로? 그냥 동네 오락실이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그런 곳은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한 번만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이고 우리 준호는 다르단다. 넌 꼭 대학에 가야 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준호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어머님이시죠? 잠시 학교에 오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싶어서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영자는 서둘러 공장에 조퇴를 내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영자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요즘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래도 공부는 잘하죠? 성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너무 혼자만 있으면. 선생님의 말을 듣던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망가질 바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죠. 그래도 어머님,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울 거예요.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과자와 우유를 샀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좋은 거 사왔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런 과자는. 그래도 너 어렸을 때 좋아했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준호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할게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는 남은 과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늦게 영자는 준호의 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니 아직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준호야, 늦었는데 자야지. 조금만 더요, 엄마. 너무 늦게까지 하면 몸에 안 좋아. 내일 또 하면 되잖아. 엄마는 매일 늦게 들어오시면서 저한테는 일찍 자라고 하세요? 준호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른이니까. 너는 아직 자라고 있잖아. 저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처럼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이 고마운 것인지
걱정스러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야,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요? 엄마보다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준호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있지.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 말이야. 엄마가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나중에는. 그럼 됐어요. 저도 엄마를 가장 사랑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책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영자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났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걱정보다는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돌봐드릴게요. 뭘 돌봐? 너는 공부나 해. 공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준호의 말은 효심처럼 들렸지만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사랑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너무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준호에게 친구도 취미도 자유도 주지 않은 채 오직 공부와 효도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0여 년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싱 소리가 들렸고 준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사랑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